사건 파일, DNA로 밝혀진 연쇄살인범. 몇십 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이 시원하게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연쇄살인마의 치졸한 범행들이 밝혀지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과 동시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건들은 모두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진 연쇄살인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13건의 살인과 45건의 강간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리던 그가 42년 만에 체포가 된 것이죠. 지금에서야 밝혀지게 된 그의 끔찍한 범죄 행각과 대비되는 평범한 노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미 범죄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이 범행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은 세크라멘토 스트러스 하이츠에 살고 있던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였습니다. 범행 이후 40여 년간 그는 사람들 속에서 숨어 살았는데 작년에 퇴직할 때까지 최근 27년간 세이브마트 슈퍼마켓의 배송센터의 트럭 수리공이자 평범한 이웃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에 72세의 나이로 검거된 그는 체포될 당시에도 무척이나 태연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븐에 있는 음식만 꺼내고 가겠소. 물론 이웃들과 친척들 역시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당에서 오래된 낚싯배와 자전거 등을 수리하며 트럭 열쇠를 찾지 못하면 간혹 혼자 욕설을 짓거리며 화를 내는 평범한 늙은이였다고 기억할 뿐이었죠. 그는 1970년 칼스테이트 세크라멘토 대학에서 범죄학으로 학위를 받을 때 아내 허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범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1973년 변호사였던 아내 세런 M. 허들과 결혼했고 세 딸을 낳았죠. 그 딸 중에 한 명은 응급실 의사가 되었으며 한 명은 캘리포니아 대학 계열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아내 허들과는 이혼했으며 이후 딸 미샤 그리고 손자와 살아왔습니다. 변호사 아내와 범죄학 학위. 그는 범행을 시작할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으로 끔찍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이었죠. 그의 첫 번째 범죄는 결혼 3년 후인 1976년 여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연인과 있는 여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간했는데 피해자 가족의 눈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대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복면으로 무장한 채로 침입했고 피해 남성을 엎드리게 한 뒤 접시를 뒤로 묶은 손에 들게 하고는 접시가 깨지면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는 등 한동안 여유를 즐기다가 유유히 사라질 만큼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범행 장소로 물색한 가옥이 100여 채에 달하고 1986년까지 1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총 120여 건의 주거 침입 및 강도, 강간 및 살해까지 여러 가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의 별칭이 하도 다양해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 오리지널 라이트 스토커, 동부지역 강간범 등으로 불렸으며 경찰 당국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통 13살에서 41살까지 다양했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의 보석과 동전 등 일명 전리품을 챙기는 행각까지 벌여왔습니다. 도중에 1979년엔 절도 혐의가 들통나 재직 중이던 5번 경찰서에서 해고된 뒤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딸을 출산하고 5년간 범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했는데 1986년 오바인에서 18세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을 뻔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답게 드앤젤로는 경찰은 물론 FBI까지 동원된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으며
마스크를 쓴 킬러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앤젤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용의자 선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벤츄라 카운티에서 일어난 라이먼과 샬린 스미스 커플 살해 사건에서 검출된 DNA를 단서로 계보찾기 사이트의 친척 유전자 감식 기능을 활용해 수사망을 좁히게 되었고 드앤젤로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의 DNA 증거들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살인사건과 맞추어 보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16년 6월 FBI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연쇄 강간살인마를 쫓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약 5,100만 원을 주겠다며 포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드앤젤로에게 가까워지며 프로파일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살아있다면 60에서 75세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금발 또는 옅은 갈색 머리칼에 운동선수 체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용의자가 군사훈련이나 법집행, 총기 사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드앤젤로가 전직 경찰관인 점을 비추어 보면 수사관들의 예상이 대부분 들어맞은 셈이었죠. 그리고 조사할수록 드러나는 그의 범죄 행각 중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줄 알았던 그의 범죄 행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앤젤로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1975년 당시 세커이아 칼리지 저널리즘 교수였던 클로드 스넬링 교수의 딸을 납치하려다 스넬링 교수와 마주치게 되자 그를 쏘고 달아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발점으로 이후 드앤젤로의 연쇄살인 행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현지 경찰은 스넬링 사건이 비살리아 약탈자로 불린 강도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4월 드앤젤로가 DNA 분석과 계보 사이트 추적 수사를 통해 붙잡히자 사건을 재수사하며 이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앤젤로에게 사형 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세크라멘토 경찰은 드앤젤로를 붙잡아 송치했고 앤마리 슈버트 검사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40년 넘도록 수많은 피해자들이 갈구해온 정의를 이제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쇄살인범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미하일 포프코프. 러시아에서 늑대인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미하일 포프코프는 세계 연쇄살인 범죄의 한 획을 그을 만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앙가르스크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저질렀던 범죄 가운데 유죄로 입증된 것만 총 22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 방식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포프코프는 부도덕한 여성들을 사회에서 제거하고 거리를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술 취한 여성이나 직업 여성 등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유인해 경찰차에 태운 후 성폭행하고 도끼와 칼, 드라이버 등의 끔찍한 도구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희생자들은 실제로 대다수 직업 여성이 아닌 일반인들이었죠. 그리고 경찰이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으며 나이는 17세부터 40세 사이였습니다. 그는 경위 계급으로 1998년 경찰서에서 퇴직한 후 사설 경비회사, 택시 운전사 등으로 일하며 2007년까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그는 범죄 현장에서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계속 피해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제 사건들이 대중들에게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당국은 당시 몇 건의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제 니바 지프 차량 바퀴를 단서로 차량 소유주들을 추적하며 수사망을 좁히다가 덜미를 붙잡게 된 것인데요. 앙가르크스 관내에서 같은 종류의 차를 보유한 모든 이들의 DNA를
피해자 시신에서 확보한 범인 DNA와 대조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프코프를 체포해 범행 일부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역하던 가운데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52명을 죽인 소련의 연쇄살인마 안드레이 치카틸로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였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는데요. 2015년 1월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추가 범행을 더 자백해 러시아 전역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당시 재판에서 2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3명의 여성을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이르쿠츠크 지부는 포프코프가 자백한 추가 살인사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죄 판결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가 60건에 가까운 살인사건을 추가로 자백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교도소보다 수감 환경이 좋은 구치소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에서 계속 여죄를 시인하거나 지어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치카틸로 같은 희대의 살인마를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에서 범행 건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하지만 결국 그의 말대로 2017년 3월 27일 미하일 포프코프의 살인 혐의 60건이 새롭게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건의 살인에서 60건의 혐의가 추가되며 총 살인 건수는 무려 82건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포프코프는 러시아 내의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검은 돌고래 교도소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죄수를 수감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감자의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9년 사형집행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검은 돌고래의 수감은 포프코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셈이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포프코프가 말한 일상은 연쇄살인마라고 믿기 힘들 만큼 평범했다고 합니다. 부인과 딸은 나를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중 생활을 했고 가족은 제가 저지른 이런 살인 행각을 꿈에도 몰랐죠. 두 악마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몇십 년 동안이나 평범한 척 생활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소름 끼치는데요. 둘 다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 또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해 끈질기게 DNA 수사 기법으로 찾아낸 살인마라는 점이죠. 앞으로 더 많은 과학 수사 발전이 이루어져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들 모두 해결되어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